자, 교재 165쪽에 자, 이번에 준주택 찾았습니까? 자, 거기 봅시다. 자, 준주택이란 줄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까지 줄치시고, 자, 준주택은 일단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니까 주택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주택이 아닌데 줄칩니다.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자,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보는데, 지금 현행법상 준주택은 줄칩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기숙사는 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랬죠. 준주택이고,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잠만 자는 곳입니다. 옛날에 고시원, 고시텔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자, 그래서 고시원이나 고시텔이 고시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고시제도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잠만 자는 시설로 바꿔서, 자, 거기에 잠만 잘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이제 다중생활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이 네 가지가 준주택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 봅시다. 자, 줄칩니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줄치시고, 로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줄칩니다. 도시지역에 건설한 다음 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외에는 건설 못합니다. 도시지역에 건설하는데, 자, 그 종류가 1번 단지형 연립주택이라 되어 있죠.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만 건축인의 심의받은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정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줄치시고, 이번에 단지형 다세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건축인의 심의받은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청수를 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룸형 주택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의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인데,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죠. 그 갈로 묶어 보셔야 돼요. 그 내가 조건 갖추면 원룸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다만 다음 줄칩니다. 주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세대별 주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 세대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 갖춘 것을 원룸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그 다음에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는 것은, 자,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세대가 아니고 어떤 세대? 네,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에요. 자, 이런 주택들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든 취지는, 우리가 대표적인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아파트 가격을 많이 올린 정권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이 3억짜리를 14억까지 올렸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17억짜리를 40억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느 대통령에 비해서는 가장 많이 가격 올려버리니까, 자, 이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갑이 나이가 35살짜리 총각입니다. 을이 32살짜리 자 처자예요. 둘이 연애를 했다.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을 저축을 합니다. 뭐 하려고? 집 살라고. 자, 그래서 서울에 자 직장을 얻어서 서울 강남은 못 사죠. 40억 하니까. 그래도 공주택은 사야 되니까 서울에서 34평짜리 강남 못 사고 그 주변 지역에 사니까 30억. 자, 여기 울산에 그래도 도심에는 하나 살아야 되죠. 자, 울산에 살라니까 12억. 34평짜리 12억. 자, 이 부분 언제 집 삽니까? 뭐 여기 한 250년 걸릴 거고 얘는 한 100년 걸리죠. 예. 이 대한민국 현실이요. 예. 문제 집 사. 못 산다 이거. 결국은 자 이런 사회가 되니까 결국은 요즘 여자들 쪽에서 그러죠. 연애를 하기 전에 먼저 호조사 다 합니다. 그래서 감남한테 묻죠. 너 집에 집이 몇 개 있노? 우리 아버지 전세 살고 있다. 그럼 우리 만나지 말자. 나 고생하기 싫어. 알겠습니까? 예. 그럼 집이 몇 개 있다. 그럼 우리 결혼하면 집 하나 준다는 확인서나 받아온나. 그래 니하고 연애해서 결혼할 거 아니냐. 자, 우리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빗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예. 자, 가정을 이루면 자, 그 집이 있어야 되죠. 집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세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어차피 결혼하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집안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결혼은 포기하고 뭐 합니까? 혼자 살지요? 예, 혼자 삽니다. 자,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데 하나 사가지고 살다가 돈 좀 모이면 외국여행 훅 갔다가 또 살다가 나이 들면 요양보호소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예. 자, 결국 혼족은 출산율을 어떻게 합니까? 저하시키죠. 출산율이 저하되면 국가의 존립이 어떻습니까? 위태로워집니다. 예. 한국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등입니다. 예.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이제 결혼을 장려할 만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국가 존립에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은 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신혼부부 1억 원 자금 지급해주라. 그리고 자식 너희 낳으면 그 사람들 직장 생활 하지 말고 무조건 1,000만 원씩 주라. 애들 키우면서. 애들만 키우라는 거죠. 몇 명은? 4명. 그럼 1,000만 원 주라. 그리고 애들이 20살 되면 이제 성년 됐죠. 성년 되면은 자,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은 평생은 그만큼 4명을 키웠으니까 국가에서 연금 형식으로 돈을 생활비로 계속 지원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있느냐?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래요. 1980년대 프랑스가 출산율이 전 세계 꼴등이에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펴니다. 하나는 이민 정책.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 이민을 가장 많이 했던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스에 가면 유독 흑인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 결혼하면은 국가에서 자, 돈을 지급해주고 결혼자금 대줍니다. 자, 그리고 자식 4명 낳으면은 1,000만 원씩 실제로 줬어요. 그리고 애들 다 크면은 연금 형식으로 평생을 그 돈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끌어오는 나라가 프랑스다.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은
국가 존립이 어떻습니까? 위태롭습니다. 그럼 돈 많이 듭니까? 국가가 충분히 그렇게 할 때 그럴 만한 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출산율 저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서 각도에서 놓은 제도가 하나가 이거예요. 도시생활주택. 누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도시생활주택은 자,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도심이 있어요. 자, 처음에 여기 공급시켰죠. 도시에 가게. 왜? 여기 땅값이 사니까 주택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여기 공급시켜 보니까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공급 실패를 합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울산 근교에서 여기 공급했던 곳이 어디냐? 정관 신도시 들어봤습니까? 이곳입니다. 그때 이거 공급시켰을 때 5년 동안 미분양이 됐어요. 왜? 너무 출퇴근하는데 멀다. 예. 자, 그래서 공급 실패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은 저렴한 주택이 어디에 있다? 도심 주변에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비싼 주택이 어디에 있다? 도시 외곽에. 자, 좋은 자연환경 속에 있는 주택들이 비쌉니다. 외국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돈 없는 사람들은 여기 살면서 차비라도 전략해라는 거예요. 돈을 모아라는 뜻이고. 자, 여기에는 자, 잘 사는 사람 돈 많으니까 돈을 써가면서 출퇴근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국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찌 돼 있습니까? 거꾸로 돼 있죠. 못 사는 니 여기 살면서 차비 쓰면서 끝까지 니는 못 살아라. 잘 사는 니 여기 살면서 차비도 전략하고 끝까지 잘 살아라. 이게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이에요.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런 잘못된 걸 알고 도입한 제도가 무슨 제도다? 도시생활주택이에요. 도시생활주택은 어디 공급한다? 도심 주변에 여기 공급하려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지를 땅값이 저긴 비싸니까 많이 확보합니까? 작은 부지 확보해야 돼요. 작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300세대 미만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왜 300세대 미만이냐? 땅값이 비싸니까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세대 규모는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작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 해라. 자, 그리고 세대 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 같은 이런 주택은 원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 층밖에 못합니다. 이 연립은 다세대는. 그런데 몇 개 층까지? 5개 층을 주택으로 쓰도록.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자, 최고 크기가 얼마? 50제곱미터 이하로. 자, 이렇게 해서 세대수 많이 넣어서 가격을 낮춘 주택을 뭐라 부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너무 원룸형 중심으로만 자, 공급시키다 보니까 전국에 너무 원룸형이 많이 공급됐죠. 뭐 여러분 잘 느끼실 거예요. 웬만한 동네 가면 다 원룸형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룸형이 공급이 너무 많이 되니까 주거지역이 삭막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요즘은 원룸형 공급은 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이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은 자, 공급을 하려니까 수요가 있다 없다? 수요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 없죠. 왜?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해요. 저도 이거 어렵게 한번 봤어요. 이게 단지형 다세대주택 가서 봤는데 무로 가서 어디 가서 봤느냐? 기장군에 가서 봤습니다. 기장군에 가니까 이게 하나 있던데 자, 들어가니까 답이 딱 나와요. 가격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안 됩니다. 24평이. 1억 5천만 원도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자재가 CD급으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사느니 돈을 좀 더 보태서 우리 빌라 있죠? 일반 다세주택 사는 거예요. 이거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위에서 이걸 보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수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은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자, 그렇게 아시고 이런 제도다. 자, 그 밑에 공공택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공공택지라 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줄치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줄치고 그 밑에 씁니다. 저렴한 용지. 저렴한 용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공공택지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공공택지를 지금 조성하는데, 자, 이 공공택지는 저렴한, 자,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우리가 공공택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 자, 우리 서울에 자, L 아파트 34평형, 울산에 L 아파트 34평형 똑같은 메이크 아파트죠. 비교했을 때 가격 차가 이건 한 10억 한다면 이건 한 30억 이상해요. 예, 이렇게 많이 차이 난 이유가 자, 건축 자재는 똑같아요. 같은 메이커니까. 결국 무슨 차이다? 예, 택지비 차이입니다. 여기는 소위 말해서 1,500, 2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 이건 1억 한다는 이야기예요. 땅값이. 이래 차이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것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주택 가격 차이는 자, 택지비를 자, 규제를 해야만이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다? 공공택지. 자, 울산광역시의 공공택지는 필요 없습니다. 어디 필요합니까? 예, 서울에 필요해요. 이 서울에 공공택지가 조성돼서 거기에 똑같은 아파트, 여기 30억짜리 옆에 똑같은 아파트 공급되면은 가격은 거의 울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 공공택지 조성하면 되지요. 자, 그 조성을 서울에는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공동택지 조성이 상당히 힘들어요. 서울에 공동택지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사업 있죠. 그 공공사업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사업을 가지고 서울에 공공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공공택지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하게 공공택지가 필요한 곳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1번부터 10번까지를 보면은 서울에 이 사업을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럼 서울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려면은 우리가 서울에 공공택지 조성하려면은 거기 무슨 사업이 들어가야 되느냐?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비사업. 네.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많죠. 자, 거기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사업이에요. 이 정비사업 하는 곳에 공공택지를 조성해라 이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자, 서울에 공공택지가 들어가서 자, 아파트 가격을 자, 우리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니까 뭐 최고 비싼 데는 강남 같은 40억 정도 합니다. 이상해요. 자, 5만 규제를 다 해도 가격이 안 내려가고 요번에 보유세까지 부과시켰죠. 40억 같으면 4,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4, 5천만 원 냈는데도 가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죠. 보유세를 자, 부과를 했는데 보유세에 대한 자, 우리가 일종의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어떻습니까? 다 올린 결과만 되어버렸어요. 예. 보유세를 부과한다니까 벌써 서울에 있던 돈쟁이들이 자금들이 전부 다 어디를 내려왔습니까? 예, 울산, 부산, 뭐, 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여기에 7, 8억짜리 뭐 6, 7억 하는 거 10억대까지 끌어올려 버려요. 예.
결국은 어떤 정책을 내가 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은 더 이상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습니까? 넘어서 버렸어요.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뭐 어떻게 하느냐가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예.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해볼 정책은 빨리 공급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에 법 개정해서 정비사업 하는 것도 뭘 조성할 수 있도록, 예, 공공택지 조성해서, 자, 거기에다가 공공택지에다가 자, 아파트를 공급시키면은 아무래도 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럼 수요는 어느 쪽으로 밀립니까? 이 저렴한 아파트 쪽으로 가겠죠. 단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절대로 가격이 모노로드로 딱 고정시켜버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팔 때는 어디다 판다? 국가에 팔아야 된다. 국가에. 국가만 사주도록. 이런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서울에 이 공급 정책을 통해서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 13평짜리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까? 34평짜리 소유권 인정해주고 10억대짜리로 공급시켜라요. 그러면은 가격이 몇 년 지난 뒤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취지로 만든 택지 개념이 공공택지인데, 정작 서울에는 단 한 평도 이걸 정할 수가 없다는 게 여기 아쉬운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주택단지, 자, 그거는 볼 것도 없고,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에 시설 설비, 부대되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부대, 딸려있는 이 뜻이에요. 주택에 딸려있는 다음 시설과 설비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같이 주택 사용에 필요한 시설들이죠. 이런 것을 부대시설이라 하고,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입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시설로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농시설, 경로당 등등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뭐라 부른다? 복리시설이라 합니다. 자, 내려가서 리모델링 봅시다.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행위를 말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1번 대수선 줄치시고, 자, 양갈로 2번, 3번을 묶어서, 양갈로 2번, 3번을 묶어서 옆에 씁니다. 정축이라 썼어요. 정축. 자, 양갈로 2번, 3번 묶어서 정축이라 썼습니까? 자, 이번에 자, 줄칩니다. 사용검사일 줄치고 갈로 띄어넣으시고 밑에 줄에 내려옵니다. 또는 사용 건축부에 따른 사용선임부터 15년까지 줄치시고, 또 갈로 띄어넣습니다. 또 줄칩니다.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 줄치시고, 또 갈로 안에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분의 4 이내 정축하는 행위.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 공동주택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축할 수 있다. 옆에다가 씁니다. 면적 증가형이라 썼어요. 그 양갈로 2번은 면적 증가형입니다. 면적 증가형. 자, 양갈로 3번에 보시고 각 세대 정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줄칩니다.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정축하는 행위. 줄쳤어요. 그걸 갈로 안에 뭐 해놨어요? 세대수 증가형이라 합니다. 다만 다음에 또 줄칩니다.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줄치고, 1번 줄칩니다. 최대 3개층 이하. 2번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구조도 보유 그렇게 줄치고 칠판 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리모델링이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재단장을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에 대해서는 자, 그 외 건축물, 자, 그래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할 때 주택법에 따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있는 거. 그 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 어느 법 따르느냐? 건축법을 따라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어떤 공동주택만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도 자, 여러분이 좀 따져서 봐야 될 것이, 자, 우리가 20층 이하짜리 공동주택 있죠? 20층 이하짜리는 세월이 지나 낡으면은 일단 지금 우리 주택정책상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해서 새로 지어버리고 21층 이상이 되는 자, 우리 앞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낡으면은 뭘 한다? 리모델링을 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그래서 20층 이하짜리는 낡으면 뭐 한다? 재건축. 21층 이상이 되면은 리모델링 합니다. 그럼 21층 이상짜리 아파트가 우리가 언제부터 공급되었느냐? 1995년경부터 공급됐어요. 전국으로. 지금 21층 이상짜리가 최고 오래된 건 한 25년쯤 됐습니다. 예. 한 30년쯤 돼야 리모델링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아시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 대수선해서 아니면 정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을 하려면은 일단 얼마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까? 1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정축형을 할 수 있는데, 자, 정축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 정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 정가형이 있어요. 자, 면적 정가형은 각 세대, 자, 주거 전용 면적에 자, 얼마 이내로 10분의 3 이내로 면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대수 정가형은 기존 세대수에 얼마 이내로 15% 이내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세대수 정가형은 또 둘로 나눕니다.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직형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상짜리 기존 아파트가 15층 이상이 되면은 3개층까지 수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14층 이하짜리 공동주택에서는 자, 2개층까지 수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 당시 보유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유도가 아니고 건축 당시 구조도죠.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대수선형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있죠? 빼대만 놔도 안에 뭐 내장재, 뭐 수도꼭지, 뭐 화장실 변기, 이거 바닥, 천정 싹 뜯어내고 빼대만 놔주고 싹 다 바꾸는 거. 그걸 뭐라 부른다? 대수선형. 뭐 이것도 평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저도 한 1억 가까이 들 거예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집주인. 예, 집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런 형태가 대수선인데 대수선 본 적 있습니까? 예, 보기 힘들죠. 이것도 아직 시대가 아니니까. 자, 정축형을 들어가려면은 이런 이제 구조가 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정축형은 일단 몇 년 이상 경과돼야 된다. 15년 이상 경과하는데 면적 증가형은 면적을 늘린 형태인데 이걸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에 앞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 이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실이 있습니다. 복도를 타고 쭉 아파트 각 세대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복도식이죠. 예. 자, 이 복도의 이 부분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고 이 복도 부분이 이 세대의 전용 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 부분이, 이 세대는 이 부분이, 이 세대는 이 부분 들어가면 전용 면적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최대 30%까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요걸 뭐라 부른다? 면적 증가형. 이거는 기본적인 골격이 조금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세대수 증가형이 있어요. 기존 세대수 15% 이상이 이내로, 15% 이내로 세대수를 늘립니다. 만약 1000세대 같으면 150세대 정도 세대수를 늘리는 형태인데 여기는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어요. 이 수평형은 우리 한때 선호했던 대형평수 아파트 있었죠. 뭐 60평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30평, 30평 이렇게 작은 평수 둘로 나누는 것이 수평형입니다. 그럼 이건 구조가 다 바뀌겠죠. 네, 다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형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제일 위험한 리모델링이에요. 자, 이렇게 낡은 이 리모델 대상 아파트가 있으면 옥상에다가 위로 층수가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는 형태.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 이렇게 올리는 것을 수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한 5, 6년 이후에는 이런 리모델링을 하나씩 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복도식 아파트 면적 증가형도 볼 거고 대수성도 볼 거고 이런 큰 평수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죠. 요즘 큰 평수 선호합니까? 옛날엔 선호했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분들 모이면 이름을 먼저 묻는 게 아니고 니 몇 평짜리 사노? 그것도 물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대형평 사는 것이 큰 하나의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애물단지입니다. 팔면 팔립니까? 요거는 1, 2층만 팔립니다. 나중에 중개하실 때 참고하시라. 대형평수는 1층, 2층밖에 안 팔려요. 왜? 1, 2층에 노인 보호, 어린이집 같은 거 있죠?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의 대형평수의 1층, 2층은 자, 우리 어린이집 있죠?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나이 드신 분 있죠? 그 잠시 맡겨놨다가 태어날 때 모시고는 그런 보호소로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위에층은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층 같은 거 전부 다 작은 평수 둘로 나눠버리겠죠. 인수평형이다. 그래서 이제 수직형이 제일 위험하다 그랬죠. 왜냐? 낡은 건물에 위에 새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초관계가 어떻는지 즉 구조도를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리모델링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5, 6년 뒤에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 가서 중개업을 이제 한참 할 때 리모델링 시대가 옵니다. 이제 리모델링 오게 되면은 그만큼 중개업을 할 때도 특히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됐냐 안 됐냐를 많이 따지겠죠. 예, 많이 따집니다. 리모델링 돼가 있으면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안 돼 있으면 비용만큼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어쨌든 뭐 나중에 이런 중개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리모델링 하려면 다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돼요? 예. 주택 소유자가 해야 되죠.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쫓겨납니다. 왜?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에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나가라 합니다. 아파트 가격 딱 주고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은 내 아파트가 지금 한 20년 넘었다 하면 뭐 돈을 모아야 되죠. 리모델링 비용을 좀 모아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리모델링 돈 안 모으고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좀 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받아서 한 20년 살다가 이거 팔아버리고, B 아파트 분양하죠. 또 20년 살다가 C 아파트로 딱 가면 뭐 20년 안에 이제 정리돼 버리죠.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잖아. 돈 안 내려면 새 아파트만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만큼 비용 부담을 안 하겠지만은 저 삶도 내가 볼 때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에 계속 사시다 보면은 결국 리모델링 비용은 이제는 생각할 때가 시대가 곧 도래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간선시설이라는 걸 볼 거 없고 공구 찾았습니까? 자, 봅시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그 다음 줄칩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 그래 줄치고, 자, 박스 안에 보시면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나 공간을 조성하여 줄칩니다. 6m 이상의 폭으로 공간 경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자, 이번에 여기는 그 동그라미 밑에 1번에 주택단지 안이 도로나 2번에 주택단지 안에 지상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공구간에 자, 경계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6m 이상이 돼요. 또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옆에다 썼어요. 각 공구 300세대 이상 건설할 것. 자, 몇 세대 이상? 300세 이상씩 건설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공구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자, 하나의 사업장에서 착공신고, 사용검사. 착공신고는 공사에 시작할 때 하는 절차하고, 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됐을 때 하는 절차예요. 자, 이걸 별도로 수행하는 자, 구역을 뭐라 부른다? 공구.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시작과 끝을 별도로 수행한다. 즉 공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뜻이.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자, 옛날에 공구제도가 없었을 때는 무조건 일정 기간 안에 1000세대 공급 다 해야 돼요. 미분양이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업 취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1공구, 2공구로 구분시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기에서 먼저 공사를 합니다. 한 500세대 지어서 분양하고, 또 몇 년 뒤에 2공구에서 새로 공사해서 한 500세대 또 분양하면은 자, 편하죠. 그래서 공구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곳을 뭐라 부른다? 공구라 합니다. 자, 공구 조건이 경계폭이 얼마? 6m 이상이 되고, 각 공구에는 몇 세대 이상씩? 300세대 이상씩 들어가야 공구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11번에 자, 세대구분의 공동주택은 뭐 지금 볼 것이 없고, 왜?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 책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 보셔도 되고, 1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주택의 건설 등으로 자 잠시 쉬었다 갑시다.